네, 최근 시민들을 만나보면 물가, 환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잘 해결해야 될 사람들, 그것이 직업인 분들이 바로 정치인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닥치고 민생. 예,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닥치고 민생이다 해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이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이시고요. 민병덕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빗길 잘 오셨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예, 우리 민생과 관련 특히 이제 홈플러스 사고 네. 터지고 있고 예, 쿠팡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있고 그래서 을지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모셨어요. 근데 박지원 대표님께서 우리 의원님을 한국의 등소평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썸네일 딱 제목을 주셨어요. 아, 그래요? 왜 한국의 등소평이십니까? 첫째는 우리 등소평의 등이 좀 작으세요? 키와 등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제가. 네, 등보다 크다. 예. 키가 적다라는 측면 하나 있을 거고. 예, 중국을 세운 사람은 모택동이지만 예. 중국의 현재 그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서 경제적 변형을 이끈 사람은 등소평이잖아요. 등소평이죠. 특히 흥묘 백묘론으로 그 그쵸. 이념에서 실용으로 바꾼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념에서 실용으로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민병덕 아니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한국의 등소평 민병덕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놨는데요. 1인당 2,100만 원씩 일단은 대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정부가 네, 정부가. 근데 이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MBK에서 돈 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일종의 뭐 우리가 나중에 정부 차원에서 그 기업에 구상권 청구하고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망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대지급이라는 게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대지급이잖아요. 네. 빌려주는 것이긴 해요. 예. 그러면 이 양반들 진짜 오랫동안 싸우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사진 보니까 매장이 텅 비었어요. 예, 매장이 텅 비고 손님도 없고 매장에 가보면 빈 박스로 땡겨라는 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땡겨 다른 데 있는 빈 박스를 땡겨서 매장을 채워놓습니다. 근데 가보면 빈 박스입니다. 그것을 땡겨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장의 노동자분들은. 그러니 이 먹튀해버린 그 이 거대 사모펀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3월 4일 날 네. 회생 신청이 됐거든요. 예. 회생 신청이라는 것은 좀 국민들께서 뭐야 그게? 근데 내가 지금 빚을 못 갚겠어. 빚을 못 갚으면은 바로 채권자들이 이제 가압류도 들어오고 뭐 강제 집행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회생 신청하면은 이 강제 집행을 막아주세요. 이거예요. 회생 신청이라는 게. 네네네. 내가 빚을 못 갚는데 이 빚을 못 갚는 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좀 하자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을 안을 내올 테니까 예. 강제 집행하는 것을 일단 중지시켜 주세요. 어허. 이게 회생 신청이에요. 회생 신청. 네. 그래서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채권자하고 이제 빚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이걸 경영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회생 신청이 폐지되면 네. 다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회생 신청이 25년 3월 4일 날 있었고 예. 지금 며칠 전에 26년 7월 3일 날 회생 폐지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기로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는 상황이 된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자들은 해고돼야 되고 뭐 이제 납품업체들은 납품도 못하지만 미수금도 못 받고 거기 이제 입점업체들은 쫓겨나야 되고 납품업체 중에서 또 농산물 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무수히 많은 그 연쇄적인 민생 대란이 네. 이제 발생하는 거죠. 아, 큰일이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예. 그래서 파산을 전제로 하는 것을 지금 예. 뭐 대지급금이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네. 전에 예. 그 전에 이것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파산하지 않기 위한 즉 회생하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7월 3일 날 회생 폐지 결정이 났지만은 네. 아직 7월 20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이 회생 폐지 결정에 대한 네. 즉시 항고 기간이 14일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근데 7월 3일 우리가 즉시 항고 기간은 알아요. 직위원 때문에. 7월 3일부터 예. 즉시 항고 기간이면 예. 14일이면 7월 17일까지잖아요. 근데 17일이 쉬는 날입니다. 네. 마지막 날이 예. 7월 18일이 토요일입니다. 예. 7월 19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20일까지 20일까지 이제 이 DIP 자금이라고 해서 긴급 자금을 예. 투여하면 예. 다시 회생해줄게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예, 가능성이 있는 긴급 거예요. 자금 투입해서 회생할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예. 어떻게 있냐면 제일 처음에 긴급 자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 이 물건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 회생을 하려면 물건을 채워서 네. 팔고 그 판 돈으로 다시 물건을 사고 이 순환이 돼야지 네. 회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물건 값을 못 준다고 생각하니까 납품업체에서 물건을 못 넣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안 넣고 있는 거예요. 예.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넣는데 대기업들은 물건을 안 넣어요. 물건 값을 못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매장이 비어 있잖아요. 손님이 예.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운영 자금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 플러스 물건을 채울 수 있는 네. 긴급 자금인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채워 놓으면 네. 이제 이게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3천억을 요구했어요. 네. 이 3천억 중에서 홈플러스 익스플러스를 팔아서 1,200억이 지금 마련됐어요. 그건 들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메리츠라는 주요 채권자에서 1,000억을 지금 내놨어요. 네. 그 1,000억을 내놓으면서 조건이 뭐였냐면 MBK와 김병주까지 보증을 서라라고 에스크로로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병주가 보증을 쓰면 이 1,000억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건 거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0억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면은 800억, 예. 800억만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 800억을 이 800억이 부족해서 지금 10만 명의 네, 10만 명의 민생 대란이 와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디서 마련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책임은 MBK죠. MBK가 왜? MBK가 대주주예요. 예. MBK가 홈플러스의 대주주. 예. 이 대주주의 책임이 예. 가장 크니 너희가 800억을 더 내놔라. 왜 안 호주가 써니. 내는 왜 안 내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돈 벌 때는 그냥 메리츠가 예. 돈을 빌려줬잖아요. 네. 돈을 빌려줬는데 예. 여기에서 추가로 좀 800억만 좀 내놔라 이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메리츠는 1조 5천억을 빌려줬는데 그 담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담보의 범위는 훨씬 많아요. 본인들은 그 담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짜가지고 이제 담보가 거의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로 하면은 나중에 회수할 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800억을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너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댓글창에 우리 아라님께서 홈플러스가 홈쇼핑 회사입니까 하셨는데 이 해외에 계신 분이라 홈플러스를 잘 모르시는데 그 코스트코 같은 대형 할인 매장이에요. 이제 국내형이고. 뭐 하여튼 뭐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예, 국내형 그 코스트코랑 똑같다고 예, 생각하면 원래 됩니다. 이게 해외 기업 뭐 영국에도 예, 영국 뭐 기업도 했다가 막 여기 삼성은 테스코로 갔다가 뭐 이렇게 예, 지금은 결국은 이제 결국 MBK 예. 파트너스가 대주주인 그 대형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어떤 분께서 장 기자님 자꾸 산과 들 연가님께서 자꾸만 민생 쪽으로 몰아가는데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없이는 민생 경제는 모래성입니다. 물타기 그만하세요. 이랬는데요. 물타기예요? 민생이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잠시 하지만 후에 저기 박주민 의원하고 우리 그 조수진 변호사님 나오셔서 검찰개혁, 법원개혁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지금은 이 민생 얘기가 아니 지금 홈플러스 노동자들한테 검찰 개혁 해야 됩니까? 우리 살려야 됩니까? 하면은 홈플러스 살려야 된다고 하지 검찰 개혁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어요. 지금 이분들은 100일 넘게 지금 단식을 하고 그러고 있는 판이에요. 지금 2015년 9월부터입니다. 16,000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고 직접적으로는 그다음에 납품업체, 입점업체
이런 것까지 하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걸려 있는 사안이 중요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도 중요하고. 예. 저는 검찰 개혁도 하지만 네. 이것도 합니다. 민생 문제를 검찰 개혁의 물타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너무나 심한 프레임 왜곡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사법 개혁도 그러니까 너무 언론 개혁은 왜 안 합니까? 언론 개혁도 해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의료 개혁은 왜 안 합니까? 지금 의료 문제 해결됐습니까? 사실 할 게 너무나 많죠. 사실 민주당 좀 저희 그 언론인들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답답해요. 지금 널린 개혁 의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권력 투쟁만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번 전당대회를 검찰 개혁에서 보안 예. 수사권의 범위가 이 정도냐 저 정도냐를 가지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찍으라고 하면 됩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지금 당장 민생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문제를 어떻게 민주당이 하겠다라는 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의 차이를 가지고 찍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더 우선 아닌가요? 네, 하여튼 그거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어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제안하셨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전체회 보이콧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요. 네, 홈플러스 청문회 가능하겠습니까? 홈플러스 청문회가 어떤 의미냐를 먼저 얘기 드릴게요. 예. 홈플러스 청문회 하면 해결되냐. 그래서 홈플러스 청문회의 의미를 과거에 잘못한 것을 사후 대책으로 너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한다고 해서 무너진 10만 명의 민생이 살아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사후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사전 대책으로서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메리츠 그다음에 MBK 그리고 정부 이런 데를 불러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이런 게 있는데 너희들 하냐 이런 그 앞으로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을 확인하는 자리 네. 그걸 압박하는 자리로서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20일 전에 해야죠. 예. 최소한 다음 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는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야 합의가 있어야지만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처음으로 정무위를 열었기 때문에 야당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바로 하겠다 그러면 열 받겠죠. 네.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빨리 들어와라 합의하자라고 네. 하고 그렇지만 이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 안 들어오면 우리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네. 이거는 급한 민생 문제다. 이렇게 치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그러면 이 홈플러스 문제는 뭐 청문회가 성사될지는 아직 확언하기는 어렵겠네요. 네네. 일단은 그렇고 의원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신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쿠팡 문제인데요. 참 질이 멸렬합니다. 지금 보면 뭐 3,500만이나 해당하는 전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털린 사건인데 더 황당한 거는 미국과 백악관의 태도예요. 미 의회 그리고 백악관 특히 트럼프는 18번이나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작년 10월부터 쿠팡 주셨는지 또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특히 어제 발표된 미국 의회 보고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아주 일방적인 내용이어서 어제 저희가 뉴미플 기자단 인터뷰를 한 홍익표 수석이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쿠팡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청문회는 한번 했는데. 저도 대단히 유감인데요. 예.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 24년 지난 그 개엄 전부터 쿠팡하고의 전쟁을 선언하고 해왔습니다. 네. 민주당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을지로위원회에서 예. 그래 왔던 건이고 최근까지도 그 사회적 대화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건이에요. 예. 여기 노동자의 문제도 있고 맞아요. 배달의 문제도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싹 저쪽에서 돌변해가지고 이제 을지로위원회를 안 만납니다. 사회적 대화를 안 해요. 그 쿠팡이. 쿠팡이 쿠팡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예. 정부하고 협상 또 국회랑 협상을 통해서 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미국 의회의 로비에서 미국 의회에서 야 너 쿠팡 문제를 예. 한국에서 이렇게 차별하면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나 한국이랑 논의하지 않겠어. 이런 외교 문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진짜 분노스러운 일인 거예요. 쿠팡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네. 너무나 분노스러운 짓거리입니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그 돈을 미국 의회에다가 로비를 주고 네. 그 미국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들이 그것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쿠팡 문제에 대한 차별을 하면은 네. 한국과 다른 것들 안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통상 문제로 비화되니 우리 을지로위원회에다가도 쿠팡 문제 좀 조금만 조용히 하고 있어. 네. 온라인 플랫폼법도 좀 하지 말고 있어. 쿠팡 부르지 좀 마라. 네. 이러고 있는 상태. 예. 저로서도 여당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뭐 저는 아직 탈팡 진행 중인데 의원님도 탈팡 중이십니까? 저는 원래 탈팡 원래 아니었고 쿠팡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들 예. 이미 탈팡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보 유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오히려 이용자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3,442만 207명과 비교하면 67만 명이 더 증가한 숫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막 분노해서 우리가 탈팡을 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또 다시 돌아간 분들이 67만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뭐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회하고 그리고 또 소비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난리를 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차라리 미국 의회 로비하는 게 더 빠르겠다. 맞습니다. 국회 을지로위원회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습니까? 이근이 시근이 해봤자 계속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진짜 딱 끊고 예. 그냥 미국에 로비하고 예. 미국의 입김을 가지고 외부에서 치면 예. 훨씬 낫다라는 예. 상황이고 그러면 쿠팡과 같은 다른 사례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에서 상장하지 않고 네. 본사를 미국에다 설립해가지고 예. 미국에서 상장해가지고 우리는 미국 기업이야 예. 라고 하면서 미국에 로비하면서 미국에서 보호를 받고 한국을 공격하면서 네. 한국 정부와 국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계속 할 건데 어나더 쿠팡들이 막 생길 맞습니다. 거다. 그럼 저는- 우리는 글로벌 호갱이네. 저는 여기에 가장 핵심 뭐냐면 예. 이제 국민들의 태도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계속 쓰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국민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데 네. 그 이유는 쿠팡이 하는 그 영업 행태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만족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에서 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야 배송 관련해서요. 우리가 왜 모두 다 야간에 주간에 놀고 밤에 일하는 이런 행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러면서 왜 오늘 저녁에 시켜가지고 내일 아침에 바로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소수의 것들 심야 배송해야 되는 소수의 대상들을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그러니까 또 비용을 좀 늘리고 그 비용은 노동자들이 순전히 가져가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심야 노동은 좀 줄여나가고 네. 심야 배송의 양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어떤 뜨거운 연대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계세요. 67만이 늘어났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쿠팡을 쓰지 않고 다른 플랫폼 또는 다른 직접 마트 힘들더라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밖에 다른 앱을 쓰고 뭐 그런 이런 것을 분들이 제가 있어요. 이제 부탁을 좀 드리면서 예. 또 그걸 국민의 탓으로 하면 돌릴 수 없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법 온라인 플랫폼에서 독점 규제법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 상에서의 독점 규제, 예. 온라인 상에서의 공정 거래 예. 이렇게 있는 건데 예. 이 법을 우리가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 미국의- 때문이에요? 아니면 미국의 미국의- 통상 압력이 있는 미국- 거예요. 미국의 통상 압력, 네. 미국하고 연루돼 있는 게 너무 많네, 연관돼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참 어렵네요. 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저희 을지로나 이런 데서 이거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다 보면 야 너는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속 없는 놈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네, 국익을 먼저 네, 생각해. 국익을 생각해야지. 네 관세 문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온플법을 하자고 그러냐. 이렇게 좀 프레임이 쌓여져 버리면. 그러니까 참 정치에서 이제 철학과 가치 네. 뭐 여러 가지가 참
뭐 걸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지금 반도체의 특수 때문에 추가 세수가 많이 거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과 이윤 엄청나게 발생을 한다. 그런데 내 주머니는 그리고 나의 주식은 늘 파란 나라고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딴 나라 얘기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주식 투자할 텐데 주식에 넣을 돈도 없고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 새로운 대책 그러니까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삶 너무나 양극화가 심각하니까요. 그걸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되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복지 재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네. 그래서 모두 좀 잘 살게 하고 또 스스로 힘으로 살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네. 그래서 당장 급한 분들한테는 직접적인 분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간접적인 분배를 통해서 스스로 힘을 얻게 하는 방법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하면 간접 분배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것을 막으면 네. 중소기업에 살찔 수가 있거든요. 예. 중소기업에 살찌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간접적인 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만드는 이 경제구조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직접 분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한계고 너무 급한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공정거래를 이루어서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이루어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최근에 이게 제가 을지로위원회의 핵심 목표예요. 그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 특히 이제 삼성 소위 얘기하는 이제 삼전닉스의 추가 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담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의제가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그 김영훈 장관이 제시한 사회연대 임금론 이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김용범 실장이 선거 복판에 여러 가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논란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만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세요? 저는 우리한테 정말 절호의 기회다. 정말 어려운데. 네, 반도체 특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경제가 어렵고 네.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예. 이런데 거기에 하나의 무기가 생긴 거잖아요. 반도체 특수라는 이 우연적인 상황 때문에 생기는 추가 세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고 현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걸 가지고 그냥 바로 즉자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미래에 대한 준비로 끝나야 되고 저는 더 중요하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과 창업과 이런 데 지원들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네.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살아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그 2030 청년들을 위한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이게 진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청년 그만 얘기해라. 지긋지긋하다 민주당 왜 이렇게 청년을 대상화하냐. 제가 20대 청년이 집에 둘 있어요? 3명이나 있습니다. 둘도 아니고 셋이나 셋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새 아이의 아빠였는데 지금은 네. 새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네. 얘네들이랑 얘기하면 너무나 갑갑해요. 깝깝해. 네, 깝깝해요. 사는 우리 게. 군대 갔다 온 아들은 그래도 군대에서 돈을 벌어왔어. 모아갖고 나왔어.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머니. 예. 요새 군대 가서 돈 벌어온 애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기능이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알바하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등록금 내고 용돈 쓰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어디에 취직을 할까? 일자리. 일자리에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할까? 저는 솔직히 말하지만 집 얻어줄 돈이 없습니다. 네 알아서 해. 아버지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갑갑함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딱 막혀 있어요. 저희 큰애는 딸인데 27이에요. 얘는 더 임박해 더 있고. 깝깝해. 예. 그런 취직했어요, 상태입니다. 취직?
취직은 네. 했습니다. 오. 취직을 그 아주 이제 정기적인 것에 네. 취직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비정기적인 네. 것들을 여러 개를 프리랜서? 하는 프리랜서로 어. 하고 있는 상황. 아직 우리가 이제 용돈은 안 줘도 되는 상황일 뿐. 예. 27인데. 예, 예. 그리고 이제 막내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이라서 애가 아직 얘는 이제 예. 그 현실적이지는 않는 예.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2030 대책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산을 기초 자산을 해주는 이건 방식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을 위해서 가장 핵심이 주거니까 네. 주거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네. 집을 줄 수는 없어도 살 수 있는 리빙할 수 있는 집들을 주는 이런 방식들은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 주택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도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추가 세수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우리 2030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그 물가, 환율, 그다음에 이제 유가는 조금 진정되는 것 같고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을지로 위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세요. 유가에 대해서도요. 이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14조 아니다 26조죠. 네, 네. 26조 4대 정유사가 담합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예, 저희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예. 6개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정유사는 가격을 바로 올려요. 바로 올려. 네. 그 전쟁 났다고 하면 바로 올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제조하는 데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데들은 올린 가격으로 원료를 받아요. 그리고 팔 때는 이제 대형 그 식품과 관련된 그런 네. 회사들은 올린 가격으로 안 사줘요. 그러니까 가운데 끼인 플라스틱 업체나 이런 데들은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런 수십 년 동안의 구조들을 네. 사회적 대화로 6군데에서 해결했거든요. 예. 그때 계속해서 정유사가 주장했던 것은 예. 지금 가격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였어요. 근데 이번 나왔잖아요. 네. 담합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조를 담합을 했고 저는 진짜 끔찍한 게 이게 S51 정유사 직원들의 그 가격 결정 부서의 단톡방이 공개가 됐어요. 트럼프 만세 그랬다면서요.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우리 회사 트럼프 만세. 자 어제보다 우리 또 10원 오늘 가격 100원도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넘게 벌 듯.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세요. 전쟁 나면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정유사들 담합하고. 사회 전체가 고통인데 그 고통을 분담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이 어느 한쪽이 고통을 독박을 하면 예. 한쪽은 사회 전체의 고통 때문에 즐거워 이익을 얻고 한쪽이 독박을 하면 독박 쓴 데는 죽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또 하필이면 이걸 또 검찰이 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과를 그래서 또 냈는데 제가 이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박주민 의원님 오시면 또 여쭤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물가 뭐 환율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이것을 당장 대정요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직접 배분으로는 한계가 있고 간접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과 관련된 경제 민주화 즉 독점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어내고 창업을 지원하는 거. 네. 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박영숙님께서 인기 없는 민생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을 지키는 민생 지킴이 을지로 위원장 민병덕 이렇게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